지금 무역 수지가 세계 200위입니다. 북한보다 낮아요. 그래서 그런 발표가 얼마 전에 나왔죠. 한국무역협회에서 10월 20일에 발표가 났는데 상반기 무역 적자 개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순위는 뚝 떨어져서 현재 200이다. 그래서 몇 개국 중에서 208개국 중에서 200이다. 우리 밑에 8개의 나라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역 적자가 상반기 때 많이 쌓였죠? 하반기 때는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흑자가 나오고 있다. 2분기부터 1분기까지는 적자였지만 2분기부터 흑자가 나오고 있다. 무역이 개선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경제가 굉장히 좋아질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경제가 좋아질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나라들 좋아지는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걸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건 경제가 좋아진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다. 그렇잖아요. 밀리고 있으면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경제 안전 신호다. 경제 좋아진다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잘 나올 때는 5위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무역 수지가 5위였는데 2018년에 6위, 2019년에 11위, 2020년에 8위까지 다시 올라갔다가 21년에 18위까지 나왔었는데 22년에 197위까지 뚝 떨어지더니 23년에 200위가 됐다. 이런 상황이라서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북한이 87위입니다. 2022년에. 그리고 올해는 북한이 109위예요. 한참 밀리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무역 수지만 가지고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못 산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경기가 굉장히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소리죠. 왜냐면 우리나라가 내수 시장이 잘 돌아가는 나라가 아니다.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내수 중심국이에요? 수출 중심국이에요? 수출 중심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이유도 수출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이고 당연히 내수는 그 전부터 계속 박살이 나 있었죠. 우리나라 내수 경기 침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부동산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출이 안 되고 있다는 소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돈을 굉장히 못 벌고 있다는 소리예요. 회사로 봤을 때 남들은 연봉이 올라가는데 나는 깎이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소득이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작년 때까지는 뭐 그럭저럭 했지만 올해 들어왔을 때 소득 감소분이 굉장히 티가 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5위에서 지금 200위까지. 이거는 208명짜리 다니는 학교에서 전교 5등이 전교 200등까지 떨어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런 상황에서 계속 불황형 흑자가 아니다. 저희가 계속 불황형 흑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희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예요? 불황형 흑자의 뜻은 수출이 감소를 했는데 수입이 더 많이 감소한 것을 불황형 흑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잘 못 팔고 있는데 허리띠 조여매가지고 억지로 흑자를 만들어낸 거야. 가게로 따지면은 내가 그래도 하루 3끼는 먹었는데 하루 한 끼 라면 먹으면서 버텼어요. 그런데 버는 돈은 훨씬 줄었지만 그래도 저축할 돈이 조금 더 늘었어. 이게 불황형 흑자의 의미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불황형 흑자의 문제는 수출이 감소하는데 수입이 더 감소했다. 즉 수입이 감소한 이유는 내수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수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수입이 감소하는 거고 이 부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불황형 흑자가 아니다. 그 이유는 무역 수지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주고 있다. 이게 8월에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년 성장률이 엄청나게 좋다.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거의 없다. 우리나라 GDP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내수에서 돌기도 돌지만 일단 수출을 잘해서 돈을 벌어와야 되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좋아졌다. 내년엔 좋아질 것이다. 이거는요. 진짜로 전교 5등 하다가 전교 200등 한 사람이 나 내년에는 그래도 전교 100등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엄청나게 순위 올리는 거지. 전교 5등 하는 애는 그거 못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거를 경제가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경제가 죽었는데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가 어느 정도 살아나는 거에 영향을 받는 정도다. 거기에 기저효과, 그렇죠. 기저효과가 플러스 된 부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 역시도 쉽사리 안 살아나고 있죠. 지금 보시면 직전 분기 대비 0.6% 성장했다. 저희가 저번에 0.5% 성장한 중간값이 나왔었죠. 증권사에서. 그 다음날 발표가 났는데 그거보다 조금 높게 성장을 하긴 했지만 0.6% 성장한 거예요. 그것도 전년 동기가 워낙 침체해서. 왜냐면은
2분기를 보시면요. 2분기 분기 성장률은 0.6이지만 실제 성장률 전년 동기 대비로 0.9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0.6밖에 성장을 더 안 했다. 그런데 얘가 1.4까지 튀어오른다. 라는 거는 전년에 2분기에서 3분기 넘어갈 때 0.5%포인트 정도의 침체가 더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지 이것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살아났다 라고 볼 수가 없는 거다. 이런 거고요. 반면에 미국 지금 경제 성장률 3분기에 4.9% 나왔습니다. 1, 2분기에 2.2%, 2.1% 나왔는데 전문가 예상인 4.7%도 뛰어넘는 4.9%가 나왔다. 그런데 미국에서 금리를 안 올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보면요. 미국 경제가 고금리로 인해서 침체가 되기 때문에 금리를 공격적으로 못 올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전에 계속 안 좋은 지표들, 민간 지표들 갖고 와가지고 미국 이제 금리 인상 안 한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 했었죠. 그래서 미국 고용지표, 미국 채권금리가 튀니까 갑자기 민간 기업에 그 전에 민간 기업 조사한 거 이야기도 하지 않다가 민간 기업이 조사한 거 보니까 예상치보다 고용률이 반토막이 났어. 미국 경제 망해가니까 이제 균열이 나고 있으니까 금리 못 올릴 거야. 그랬는데 막상 정부 기관에서 발표한 거 보면은 2배 가까운 고용률이 나왔고 예상치에. 그 다음에 지금 경제성장률, 3분기 경제성장률을 보더라도 미국은 굉장히 탄탄한 소리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 올리는데 거리낌이 없어질 수 있다. 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근데 채권금리가 튀고 그래서 금리 인상의 효과를 이미 내고 있죠. 그래서 금리를 안 올릴 수도 있어요. 안 올릴 수도 있지만 고금리 유지할 수 있는 체력이 지금 정도의 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체력이 된다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물가 잡힐 때까지 고금리가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경제 체력이 좋지 않은데 미국에서 금리를 올려봐라.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지금 우리나라 채권금리 영향받는 거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미국 채권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이 빠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와중에 수신금리 인상 억제하겠다고 은행채 발행을 무제한으로 풀어놓는 거.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받을 건데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못 내리죠. 미국이랑 한미 금리차가 엄청나게 큰데 미국보다 먼저 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고금리가 길어지면 우리나라는 금리 동결을 하더라도 지금처럼 채권금리 올라가면서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갈 수가 있다. 기준금리가 안 올라간다고 해서 금리가 안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기준금리를 올려도 금리가 떨어질 때도 있었어요. 그게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2004년부터 금리 올릴 때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라고 나왔었던 이야기이고 실질적으로 핵심적으로는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는 우리가 기준금리 올리니까 은행 너네도 금리 올려라 채권금리도 올려라 이런 식으로 기준점을 잡아주는 거고 핵심적으로 우리가 와닿는 주담대 금리든 대출금리든 이거는 은행채 금리에 영향을 받는 거고 은행채 금리는 국채 그보다 더 상위 채권인 국채금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나라 국채금리는 우리나라보다 더 안전자산인 미국 채권의 금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기준금리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뉴스에서 올해 주담대 금리 8% 가나 이런 이야기 하기 한두 달 전부터 8% 충분히 가능하다.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날렸었죠. 내년엔 10% 갈 수도 있어요. 상당히. 기준금리를 빠르게 내리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근데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빠르게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경제가 탄탄하고 물가가 아직 완전히 잡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가가 튀고 있죠. 그런데 경제가 안 좋으면은 금리를 내릴 명분이 있지만 지금 미국 경제가 굉장히 탄탄하다는 거. 현재 금리를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게 계속 지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가도 되겠네. 그러면 그 시장은 계속 우리나라에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상황이고 기업 경기는 어때요? 기업 경기도 8개월 만에 최악이다. 상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고가 쉽지 않은 거죠. 왜냐면 무역 수지가 나아진다. 하고라고 보기에는 세계적으로 남들 다 앞서가는데 우리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는 거고 지금 무역 수지가요? 수출 중심국인데 세계 208개국 중에서 200위라는 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내수로 먹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미국은 계속 무역 수지가 적자일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왜냐면 시중에 달러를 계속 풀어줘야 되니까. 근데 지금 흡수를 하려고 그러고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당연히 살아날 수가 없죠. 내수는 살아나요? 수입도 감소하고 있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가게 입장에서는 어때요?
결국에는 수출 수입이 안 되면 내수 시장을 살려줘야 되는데 가게 입장에서는 소득이 줄고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요. 경제 위기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지금 상황에서 터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경제 위기다라고 수장들이 발표는 못해요. 정부에서 혹은 한은에서 우리나라 경제 위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못해요. 왜냐면은 패닉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상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생기죠. 그러면은 지표가 더 나빠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발표를 안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은행에서 경기 침체다 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다. 그러면은 살아날 부분이 뭐가 있죠? 내수도 지금 가처분 소득 쓸 수 있는 소득은 줄어들고 있는데 소비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서 DSR은 주요국의 2배 수준이다. 비소비 지출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2014년에 시작한 DSR을 우리나라는 2021년에나 시작했기 때문에 부동산 거품이 더 붙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미국은 미리 DSR 규제를 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집값 올라가는 것도 그렇게까지 큰 부담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전에 DSR 돌파하는 것들 계속 해놓고서 코로나 때 금리 내리고 DSR 적용을 안 했어요. 코로나 다 끝나고 나서야 DSR 적용했죠. 이건 문재인 정부 실책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가지고 부동산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왜 말이 안 되냐? 돈을 모아야 되는데, 물론 예금으로 들어온 건 많아요. 근데 예금으로 들어온 게 많다고 해서 모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부동산 팔아가지고 예금으로 옮겼어요. 혹은 주식 자산 팔아가지고 예금으로 옮겼어요. 이런 걸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예금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내가 돈을 더 잘 모으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미래를 위한 금액까지도 빼다 쓰고 있는 중이다.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서.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부정적인 소리 한다 이딴 이야기 할 때가 아니라, 이야기했잖아요. 저희 2019년에 가계부채 터지지 않으면 경제 문제 생긴다고. 근데 가계부채 오히려 부추겼죠. 제가 그래서 계속 집값 올라간다고 집 사라고 하는 사람들 강하게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어요? 매국노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경제 상황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 언제나 누구나 당신들에게 사기치기 위해서는 좋은 이야기만 해줍니다. 사기꾼들이 여기 투자하면 10% 벌어요. 하지만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아니죠. 굉장히 위험한 거지만 사실 월 10% 버는 게 어딨어. 그런데 10% 벌어요. 무조건 법니다. 100% 벌어요. 내가 이거 확실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그리고도 결국에는 그들은 그 돈 사기쳐가지고 벌어가는 동안에 당한 사람들은 손실만 어마어마하죠. 딱 그 상황이 여태까지 있었던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었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았다. 그건 지표로도 많이 보여드렸고, 실수요들 영끌족들 끌어들여가지고 산 거죠. 그런 거고, 이 와중에 이런 데다 돈 쓸 데가 어딨냐. 지금 국제 살려야 되는데. 요거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정치적인 이야기 들을지는 몰라도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죽겠는데 이런 데다 돈 쓰고 있어. 그래서 뉴노멀 시대 옵니다. 이제 뉴노멀도 없고 노멀 적은 게 없다, 우리나라는. 누가요?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 교수를 비롯해서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이런 경제 전문가 34명이 한국 경제의 키워드로 무노멀이다. 뉴노멀은 새로운 것들이 일상적이 된다고 했지만 무노멀은 뭐예요? 뭐가 일상적이 될지 모른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주요 과제는 물가, 그 다음에 미국과의 금리 차이, 그 다음에 가계부채 관리. 이거 3개 다 지금 진행되는 거 없죠. 이런 부분 보시면은 지금 말씀드리지만 한국 경제에 굉장한 염산비가 내리고 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떨어질 때가 기회입니다. 경제 위기일 때가 기회입니다가 아니라 경제 위기가 끝나고 경기 침체가 끝나고 그게 살아나는 시기가 기회가 되는 거지, 지금 들어갔다가는, 물론 내가 주식 같은 거 엄청 공부해가지고 확실한 게 있어요. 내가 공부해서 내가 알고서 내가 확신 가지고 들어가는 거, 이런 거 말고 누구 말 믿고 당신 돈 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당신 벗겨먹으려고 하는 것들이 태반이다. 그러니까 내 자산은 내가 안전하게 잘 지켜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